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책 디자인에 이거는 뭐예요? 뭐 산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검은 석탄의 산이죠. 검은 석탄의 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18만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5월이고 4월에 사북에서 탄광 광부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저항해서 봉기를 했어요. 이걸 그 당시 계엄 강제 진압을 하면서 무려 200여 명을 연행해서 고문 가혹행위를 자행을 했어요. 사북 모르셨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규명은 아직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편 소설로 그 지인께서 그렇죠. 쓰신 조강우 작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오컬트 어린 여학생들이 이제 원인 모를 괴질에 시달리는 두 개의 폭력이죠. 정치적인 현실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 이 두 가지가 평행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철학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넷플릭스로 한번 제작이 되면. 제가 보기에 영화 소재를 아주 좋아요. 한번 투자를 유치해보고 제가 보기에 1,000만 원 벌 것 같다. 저희 와이즈 부스터 이거 한 500만 개 팔리면 그렇게 저희 팔아드릴게요. 이 책은 11월 27일 날 출간됐거든요. 네네. 근데 개원 발령은 12월 3일이죠. 일주일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아유, 감사합니다. 사북이라는 책입니다. 사북이요? 예. 사북, 책을 사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은에 비해서도 형편없다 굉장히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예, 혹평을 할 수밖에 없죠. 김일성은 1912년생이고 1945년 9월에 평양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때 소련군, 극동군 88여단, 중국 빨치산 이런 혼성부대였거든요.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어요. 김일성은 목표는 소련군의 사단장이 되는 거였어요. 소련 군정에서 김일성을 앞세우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김일성이 사실 권력의 화신이에요. 초기에는 북한에서는 수염이 성성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젊은이가 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그때 김일성 처음 연설할 때 아마 소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한참 급이 떨어지는 무명인데 갑자기 평양에 들어온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세력은 거의 없었어요. 발전 세력은. 김일성이 6.25를 계기로 이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6.25를 계기로 남로당 거도 박헌영, 그다음에 소련파 거도 허가일을 제거하고, 김일성은 윤리적인 평가를 제외하면 아주 정치적인 권력 장악에는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지배체제를 구성을 했죠. 한국전쟁 6.25 이후에 소련과 동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경제를 빠르게 전후 복구를 합니다. 대부분 다 외부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일성은 일본군하고 싸웠다는 요만한 그게 일이면 지금 포장은 100으로 해버린 거죠. 사실은 조작한 거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조작된 신화, 그다음에 경제발전, 이게 두 개가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하면은 좋았다는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네.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크게 욕을 안 합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종합국력에서 우리를 앞섰어요. 네. 우리가 북한을 역전한 게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권력 기반이 탄탄했죠. 거기다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김정일은 1942년생이거든요. 네. 본인들 말로는. 그런데 74년에 후계자로 공식 임명이 됩니다. 네. 30대 초반.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죽냐면은 94년에 죽어요. 그럼 무려 20년을 후계 승계 준비를 한 거죠. 탄탄하게. 네. 그럼 얼마나 탄탄하게 장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김일성 사망하기 직전에는 섭정을 합니다. 김일성은 뒷방에 늙은이로 전락하고 김일성의 수족들을 모두 자르고 김일성에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본인이 검열을 해요. 김정일을 고발하는 문건들은 다 김정일 손에서 걸려서 고발한 사람들이 모두 숙청되거나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자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100이라면 김정일은 권위가 한 50은 됐다. 그리고 김정일을 만나본 사람들 얘기하면은 악마적인 천재성이 있었다. 김정일한테요. 김정일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우상화, 주체사상 작업 이런 거 다 김정일이 주도한 거예요. 그럼 자기도 묻어서 이제 신격화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으로 와보면 김정은은 84년생이거든요. 김일성이 12년생이 45년에 들어왔으니까 김일성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는 아니었죠. 20대. 그렇죠. 근데 김정은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84년생인데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대보다 훨씬 더 빠르죠. 20대 후반이죠. 중반.
그리고 아버지가 김정일이 딱 3년 살거든요. 2011년 12월 17일 날 죽거든요. 네. 11년. 20대 중반이었던 김정은이 3년 준비하고 집권한 거거든요. 그럼 뭘 알겠어요. 2011년 12월 17일 날 사실상 권력을 승계받은 건데 네. 우리를 치면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한 나이거든요. 그럼 일단 권력 기반이 취약하죠. 그다음에 준비된 권력도 없고 할아버지처럼 그런 어떤 조작된 신화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도 없고 아버지와 같은 탄탄한 20년 준비한 권력 기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같은 인물은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벌 2세 같은 경우 기업을 승계했을 때 탁월한 성과를 내면 아무도 말 못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기업을 망가뜨리면 거 봐라 저 봐라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김정은 집권 이후 11년 12월부터 지금 2025년 1월이잖아요. 현재. 북한 경제는 최악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더 이상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네. 본인이 알거든요. 나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걸. 그런데 2018년, 19년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실패하고 2020년 당창건 기념일에 확인된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인민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수건권에서 울어요. 맞아요. 그렇죠. 울면서 면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연출됐던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던 걸까요? 우발적으로? 연출로 봐요. 연출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공개된 거니까 10월 10일이거든요. 네. 평양. 그럼 10월 10일 밤이에요. 그럼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쪽이니까. 근데 연단을 보면 아주 굵고 큰 하얀 수건이 하나 미리 놓여 있어요. 이 사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그 수건을 꺼집어내. 이러면 이게 동작이 안경도 벗고 수건도 들고 하면은 눈물 흘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연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여름도 아닌데 큰 수건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저렇게 뭔가 신화적으로 가져가는 북한의 리더십인데 김정은이 흔들리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과연 북한의 인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 그게 한 번이면 감동인데 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어머니 대회 때도 또 울어요. 질질 짜면서 이렇게 또 울어요. 하면서 정말로. 우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물도 나오고.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기록 영화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담하다가 한 번 정도 울면은 감동일 수 있는데 그렇죠. 매번 울어봐요. MC가. 출연할 때마다 울고 또 찔찔 또 연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 맨날 이래. 그러니까 너무 자주 울고 첫 번째.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버럭맨 화를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 감정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이기도 하지만 그러게 너무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리더십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지도자는 강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서워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근데 이제 진주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분이 그때도 거의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몸이 원래 불편했고 다리가 휠체어였고 그 회고록을 보면 옷 입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때 루스벨트 회고록에 보면은 이제 진주만 공격을 받고 국민들을 감동시킨 연설을 하거든요. 그때 연단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루스벨트가 쓰러지면 미국 국민들은 완전히 낙담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가 쓰러질 걸 숨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지도자는 그런 공포를 숨겨야 되거든요. 무슨 뭐 찔찔 짜고 무슨 뭐 겁나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러면은 그건 지도자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어하거나 실제로 그게 우발적인 눈물이었거나 그러면은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지금 눈물을 이거 숨겨야 돼 하면서 안 냈을 텐데 근데 오히려 그거를 또 이제 선전 도구로서 왜냐하면 이제 감성 정치 김정은식 감성 정치를 하는 건데 감성 정치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독이죠. 한두 번은 감동을 하죠. 우리도 대통령께서 한 번 감동적인 눈물 흘린다 그러면 인간적이다 그러겠지만 매번 울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울보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대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교활함 이런 게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덜 떨어져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성과도 없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사람을 많이 죽이거든요. 물론 선대도 더 많이 죽여요. 김일성, 김정일은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이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집권하면서 많이 죽입니다. 집권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자기 고모부도 죽였잖아요. 장성택. 그러니까 2015년까지 차관급 이상만 200명 이상 처형한 걸로 평가되거든요. 차관급 이상만. 그럼 장성택만 해도 하나 죽일 때 그 집안 다 죽여요. 누나, 매형 거의 수백 명 처형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고모부니까 다 자기네 사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장성택하고 김경희는 자녀가 없어요. 있었는데 하나 죽었어요. 어쨌건 이쪽 장성택 라인으로 수백 명 이상을 처형 숙청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한 사람 고위급 한 사람에 최소 수십 명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줄줄이.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일 근데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 김정일의 측근들이었어요. 김정일 죽었을 때 운구차라는 네. 연구차 있죠. 이쪽 왼쪽에는 김정은이 섭니다. 그 뒤에가 장성택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리용호라고 하는 김정은하고 같은 위치죠. 음. 인민군 총참모장이었어요. 그 뒤에 뭐 김영춘, 뭐 우동축 이런 군부들 4명. 네. 이쪽 4명은 군인이었어요. 네. 군인의 거두가 리용호 총참모장. 우리 지금 합참의장. 이쪽은 그 장성택이 민간의 거두였겠죠. 요거 두 사람이 사실은 김정은의 후계를 부탁한 그 유훈 공신들이에요. 사실은 내 아들을 부탁한다. 유훈 공신. 네. 근데 2012년 7월 달에 리용호를 처형해요. 7개월 만에. 2013년 12월 2년 만에는 장성택을 처형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두 축, 군의 선군정치의 축 리용호, 민간 노동당의 축 장성택 행정부장.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라고 했던 공신들을 제일 먼저 아들이 죽여요. 제일 먼저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다 비유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냥꾼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가 있고 아들이에요. 근데 큰 사냥개 2마리가 있어요. 그럼 사냥꾼이 있을 때는 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잘 이용해 먹죠. 그리고 사냥개도 애한테 잘하죠. 안 그러면 얻어맞으니까 사냥꾼한테. 근데 갑자기 사냥꾼이 죽었다고 그래봐요. 그럼 아주 어린 애하고 사나운 사냥개 2마리만 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단종, 문종의 아들 단종이죠. 예. 문종이 형제들이 안평대군, 수양대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으로 아들로 내려가니까 이 수양대군, 안평대군은 이제 단종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쵸. 삼촌들이지만. 그러면 문종이 죽을 때 단종 이 안평대군, 수양대군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단종을 부탁했겠죠. 네, 그쵸, 내 아들 부탁한다. 그럼 수양대군이 단종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겠어요? 잘한다고 했겠죠. 형님, 뭐 그랬겠죠. 예. 단종은 그러니까 단종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단종이 먼저 수양대군을 죽였어야죠. 그럼 여기에 김정은을 대입해 보면 김정은은 단종이 먼저 수양대군을 죽인 거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공업을 죽였으니까. 리용호도 죄도 없는데 죽였거든요. 근데 맞죠. 권력의 냉혹한 세계를 보면 그건 모르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될지. 김정은은 그런 거를 또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공격받을 것보다. 누군가 있는 거죠. 아, 조언해주는 그룹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장성택을 처형할 때 보면 제목이 나오는데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제목이 아주 세부적이에요. 뭐 축제부터 부정축제. 뭐 그 방탕한 남녀관계부터 자세해요. 예. 자세해요. 그걸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노동당의 전문 부서 부가 있어요. 네네. 뭐 통일전선 뭐 이런 거 있죠. 네. 부가 있고 그 부 밑에 과가 있거든요. 네. 과장. 이 노동당의 과장이 내각의 상위 장관이거든요. 장관한테 반말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노동당이 강해요. 그러니까 당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맨날 당 부부장으로 나오잖아요. 당 부부장, 부장도 아니고 부부장인데 저렇게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당의 핵심 부서가 2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조직지도부. 이거는 북한의 모든 간부들의 인사 파일, 일거수일투족. 무슨 말 하는지까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장악하면 누구든 죽이고 살리는 거는 맘대로 해요. 그 조직지도부의 핵심 책임자가 조용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조용원.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한 번도 추락을 하진 않았어요. 57년생 김일성대 물리학부 나온 친구인데. 근데 이 조직지도부가 북한 권력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선전선동부. 이거 이제 리일환이 그동안 책임져 왔는데 예. 이제 우상화. 김정은의 우상화. 네. 이 2개를 지금까지 북한 권력사에서 김정은 들어오고 나서는 간부들이 부침이 심해요. 최룡해도 하방당했었고 그다음에 뭐 박정천, 리병철이라고 하는 북한 군부 최고 실세들도 계급장이 떨어졌다 붙였다. 견장정치. 아하. 수없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침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2 인물이 있어요. 예. 조용원, 리일환. 조용원은 심지어 김정은 앞에서 장성택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네. 짝다리 짓거나 옆 사람 보거나 그런 게 다 처형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조용훈은 주머니에 손 넣은 적이 있어요. 오, 그래요? 조용훈은 그 정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대 중반 후반에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집권했으면서 가장 실세인 리용호와 장성택을 순식간에 제거한 건 조용훈이라는 인물이 조직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때는 조용원이 조직지도부를 장악하진 않고 조직지도부의 실세였고 그때는 뭐 조현준, 김경욱이라는 이제 연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네. 사실상 조용원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공포정치. 잡아가두고 왜냐하면
최근에는 높은 사람들은 안 죽여요. 지 권력 기반을 장악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을 많이 죽여요. 왜냐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그러니까 드라마 봤다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예를 들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거는 남한의 한류를 봐도 10년형 보기만 해도 에어를 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USB 같은데 이 복사해서 뿌리거나 그러면은 최고 처형이에요. 그다음에 평양문화보호법 나온 말 쓰면 잡아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나온 말 제일 많이 써요. 김정은이. 네. 이번에 북한 영화 72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네. 4시간도 넘어요. 전편 후편. 그런데 김정은이 모든 데 관여했어요. 사실상 김정은 감독 연출 각본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로 정말로 나와 있어요. 예. 한번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보세요. 네네. 근데 그거 보면 남한 영화예요. 김정은이 남한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남한 말씨 제일 많이 쓰면서 평양문화보호법 만들어서 사람들은 못 쓰게 하고 청년교양보장법 이것도 같은 거예요. 네. 통제를 강화하는 거죠. 숨막히게 강화하는 거죠. 김정은은 자발적인 지지도 북한 주민들 내면에서 보면 최악이다. 거기다가 김정은을 경애하는 어버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네. 김정은이 84년생 아니에요. 네. 근데 60, 70, 80 먹은 북한 주민들이 경애하는 어버이라고 김정은한테 말해요. 마음에 드는 거 우러나오겠어요? 제가 MC님 보고 경애하는 어버이님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징그러운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는 아니고 아니죠. 다만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공포스럽게 몰아가고. 원래 모든 건 경제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살아야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헤매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갑에서 나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인 동의 정치적 권위가 생기죠. 근데 굶주리는 상황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체제는 유지가 되고 있고 굶주리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공포 정치는 계속하고 있고 약간 그거를 김정은은 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게 저들의 사회인 거고요. 김정은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모든 게 정책적인 혼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핵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2006년부터 11년까지 6번 하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거든요. 네. 2006년에 핵실험을 처음 해요. 2009년이면 김정은이 후계자식에 2차 핵실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번은 모두 김정은식에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후계 구도까지 치면은 6번 핵실험 중에 5번이 김정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핵을 가지면 협상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 이솝우화에 있던가요? 이렇게 그 학이 물고기를 이제 병 속에 있는 물고기를 집어 먹는데 물고기를 잡으면은 주둥이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를 놔야만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핵을 가지면 협상이 더 어려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는 걸 레버리지로 미국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네. 나 더 안 할게. 근데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나머지 핵실험 4번을 몰아서 하고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2017년 11월 화성 15형 ICBM 발사 11월 29일 날이에요. 네. 그리고 그날 국가 핵무력이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해요. 네. 핵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 2018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한다. 나 참여할게. 그리고 2월에 김여정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냐?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고 김정은 핵을 가지고 나면 협상력이 더 커질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핵은 가졌거든요. 근데 이걸 놓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학이 물고기 그렇죠. 물고 있는 것처럼. 쥔 거죠. 지금 목이 좁은 병에 들어가서 사탕을 움켜줬는데 뺄래니까 안 빠지는 거죠. 사탕을 놔야만 빠지는 거죠. 이 딜레마에 처한 거죠. 핵 보유의 딜레마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가졌지만 협상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먼저 제재를 풀어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하노이 회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 일기 때도 그걸 알았고 저 친구가 먼저 포기하진 않을 거다라는 걸 또 느꼈고.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건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으로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또 완전한 제재 해제도 안 되는 거죠. 국제사회 일원이 못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을 일정 부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트럼프는 이제 여기에 대해 고민에 빠진 거죠. 이제 이거를 할까 말까. 그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협상은 더 어려졌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합의에 이걸 이제 스몰 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빅 딜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와 국제사회의 포용 이건 거고 스몰 딜은 부분끼리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딜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불안정한 합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외신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 캠프 쪽에서도 누군가는 스몰 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차피 빅 딜은 과거에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왜냐 북한 전역이 핵기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비핵화란 사례는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그 구소련에서 갖다 놓은 걸 비핵화한 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개발 단계에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대한 저 북한의 핵시설을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진실되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헌법에도 박아놨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되니까 이 상황에서 멈춰야 된다. 이게 스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핵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제재 해제와 부분적인 비핵화를 맞바꾸는 거죠.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영변 핵단지를 내놨잖아요. 네.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제재 해제 5개를 맞바꾸자 그랬거든요. 이게 부분 스물들인 네, 거거든요. 네.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볼턴이 그때 막았죠. 네. 볼턴 보좌관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의 불안정성 때문에 언제든 또 깨지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은 핵을 확보함으로써 본인은 협상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협상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 스몰 딜이 되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안 좋고. 우리는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는 이 상황에서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걸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로서는 북한 핵을 감시를 못하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이 없어요. 네. ICBM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고각 발사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 이 정각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대기권을 나가서 비행을 한 다음에 재진입이가 어렵거든요. 네. 재진입한 다음에 목표물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CBM은 10,000km를 넘어야 되는데 만은 안 쏘더라도 5,000km 내에는 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5,000km를 넘어 쏘면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측정할 능력이 없어요. 인공위성이나 장비들이 없으니까. 아하. 쏴도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도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ICBM 쏠 때 그 해상에 미리 관측선들이 가 있었어요. 관측선 가야 되죠. 여러 관측선. 네. 그다음에 보급선 가야 되죠. 먹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함대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하는 함대가 대규모 선단이 갔어요. 근데 북한은 원양 함대를 꾸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각도 발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ICBM이 100%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뭐 걸리죠. 시간이나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단은 내버려두면 핵 보유. 언젠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는 게 중요하죠. 지금 현 상태로. 그러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없는 거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 입장에서는 여기서 북한이 비확산을 약속하면 상황을 안정화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국제사회 미국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정은은 불행하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공격 능력은 이미 확보했거든요. 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언제든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하고 국제사회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럼 우리는 스몰 딜보다는 빅 딜로 가야 된다라는 우리는 거네요. 빅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목표를. 근데 지금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북한이 이제 우리와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거든요. 다른 나라다. 통일 민족 개념도 삭제한다. 이래버렸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협상을 해도 우리가 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뭐 그쪽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끼는 걸 안 좋았다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끼긴 껴야 되는 거였고. 그긴 껴야 되는데 양쪽은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적국으로 코리아 패싱 이미 정해놨고 그쵸, 그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해봤는데 별로 도움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김정은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넣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공백 상태이고 또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백은 오래 안 갑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고 이 나라는 위기 때 강한 나라입니다. 위기 때 강하고 이 나라는 정치인보다 국민이 강해요. 이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운 폭력 사태, 총돌 사태, 유혈 사태, 방화 약탈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도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유럽, 미국의 의사당 캐피털 시티 사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네.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위대한 나라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좀 좌우가 갈라져서 극심한 갈등을 뭐 겪고는 언제든 있지만 새는 좌우 날개로 납니다. 음. 그 좌우 공존하면 되는 거고요. 실망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빠르게 회복할 거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있죠. 예,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조만간 질서를 회복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도부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걸 기회로 활용하는 이제 외교안보적 역량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한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뭐 차기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 이익이랑 김정은이랑 뭐 협상할 때 우리가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못 우리도 들어가더라도 이제 미국을 압박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스몰 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 목표 이게 유지되도록 그 트럼프 정권에게 압박을 해야죠. 명분이 있잖아요.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도 이제 핵을 개발하고 협상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그 목표 이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미국한테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내서라도 관철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인 겉으로의 우리의 입장인 거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죠. 그건 스몰딜이 도출됐을 때도 겉으로는 막아야 되지만 우리 내면적으로는 스몰딜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 대안까지도. 이미 워싱턴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좋았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긴 했잖아요. 3번이나 만났잖아요. 네네네. 바이든은요. 4년 동안 실무 접촉도 한 번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해리스 진영이 이번에 내놨던 정강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지웠어요. 바이든 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안에서도 인터림 스테이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간 단계의 합의. 이게 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주 긴 시기를 요하니 중간 단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미국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공식적으로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북한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이미 현실론으로 접어드는 거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막자. 더 이상 악화는 막자. 미국 본토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되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되 중간 단계 합의를 하자.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중간 단계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워싱턴 정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현실론적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로서는 중간 단계 합의, 스몰 딜, 그다음에 핵 군축론 이걸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죠. 겉으로는 우리 명분이 있으니까 우린 공격 대상이니까. 그렇죠. 공격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미국을 압박하되 그래서 협상이 최대한 완전한 비핵화에 근접하도록 어쨌든 견인해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이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높으니까. 패싱만 안 당하면 다행인 상황이고. 그런데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는 거죠. 네. 뭐 트럼프가 뭐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 연급을 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우리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변 강대국 정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조차도 이 한국이 상대적 자율성을 갖게 돼요. 이번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 세계 군사력 지표가 또 나왔는데 한국이 세계 5위예요. 예. 재래식 전력으로. 근데 여기다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주한미군은 필요 없죠. 주한미군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군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 또 미국이 원치 않는 카드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고 자기가 돈을 안 쓰겠지만 대신 미국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미국 말을 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제 미국은 자기 통제권에 두려고 할 텐데.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짧은 거지 그 몇 푼 주둔비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의 핵심 거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죠. 왜 남의 군대가 있습니까? 핵도 있고 재래식 전력도 있는데. 우리 심지어 그 병력을 줄여도 돼요. 그 상태가 되면. 그러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 핵무장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일본도 한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제일 핵무장에 목말라 하는 건 대만이거든요. 핵만 있으면 시진핑이 감히 못 건드리거든요. 대만도 하겠죠. 그럼 이란 핵 문제는 협상이 깨지겠죠. 이란은 당연히 하겠죠.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어마어마한 충돌로 가겠죠.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지더라고요. 핵 그래서? 도미노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쵸. 가능성이 높지 않고. 넘지 않죠. 근데 할 수는 있어요. 명분으로는. 왜냐 비확산 조약, NPT 조약의 10조에 한국 그러니까 회원국이 비상 상황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우린 비상 상황이잖아요. 명분은 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 용납을 안 할 거다. 근데 이런 자체 핵무장론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국민의 60에서 한 70%가 지금 핵무장 높은 80%까지 나와요. 그렇죠. 지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국한테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이거 봐라, 우리 핵무장 하라고 그래라고 압박이 되죠 미국한테. 네.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 요인은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 앞에서는 영향을 못 줘요. 지금 우리 국내 사태에 뭐 해외가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우리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핵무장은 어려울 거다. 이게 첫 번째.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건 좋다. 국제사회 압박이 되니까. 두 번째는 미국의 전술핵 탄도를 한국에 가져오는 겁니다. 전술핵. 유럽엔 전술핵 탄도가 가 있거든요. 네. 유럽 나토 회원국 5개국에 가 있어요. 벨기에, 터키 뭐 네. 이런 나라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술핵 탄도를 나토군의 군용기의 이중용도 항공기라는 게 있어요. 평시에는 일반 전투기지만 핵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핵과 나토의 전력을 결합하는 것, 이걸 핵 공유 정책이라고 핵 해요. 공유. 예. 그리고 이 핵 공유 정책을 운영한 거 NPG,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계획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체제가 나토거든요. 그럼 우리도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핵탄도 갖다 놔라. 우리는 NCG예요. 핵 협의 그룹. 그럼 왜 갖다 놔라. 우리 비행장에. 우리 F-35, F-15에 장착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 니네가 합의했으니 그만한 상황하는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 명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로 그럼요. 제한적인 중간 단계 합의를 한다면 우리도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자체 핵무장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것도 싫으면 전술핵 탄두로라도 그렇죠. 갖다 근데 놓자. 그런 거 미국이 받느냐? 그것도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그렇게 전술핵 탄두에 여유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술핵 탄두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들어오는 건 NPT 위반이에요. 비확산이. 이거 확산이잖아요 지금. 그 미군의 전술핵 핵탄두를 가져오는 것도 NPT 조약 위반이에요? 왜냐면 미국 본토에서 핵이 지금 확산되는 거잖아요. 외부로.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 있죠.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그게 그럼요. 외국으로 나가는 지금 것도 확산으로 보는. 지금 비핵 국가에 지금 핵탄두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핵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확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미국이 안 받을 거다. 근데 이게 저 어릴 적부터 들은 얘기긴 한데 뭐 미군에 사실상 그 한반도에 전술핵 탄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참 많았잖아요. 그건 그 음모론이고 나간 다음에 지금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뭐냐면 가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SSN은 추진력만 원자력이고 SSB, B가 이제 발라스틱, 여기에 탄두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SSBN도 들어오거든요, 가끔. 그럼 그 잠수함이 깡통으로 들어왔겠어요? 발사관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있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전개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반도에 전술핵 탄두는 모두 철수했고 그 이후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게 들어오면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이건 비밀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자체 핵무장도 어렵고 전술핵 탄두 반입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제 세 번째가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건 뭐냐면 탄두를 만들려면 핵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서 제일 기초적인 게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U235 우라늄이 자연계 광석에는 0.7%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라서 모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0.7%밖에 안 탈 거 농축시켜야 아니에요. 되니까. 상식으로도 안 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 5%까지 이게 이제 이걸 농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진하게. 요렇게 만드는 거를 저농축.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이에요. 5%까지만 하면. 네. 그다음에 이걸 95% 농축을 하면 고농축, HEU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하게 되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탄입니다. 우라늄 탄이에요. 그다음에 연료봉을 다 태우면 이건 이제 원자로에서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조에서 식힌 다음에 재처리를 해요. 그때 이제 P239가 생겨요. 플루토늄.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이에요. 이 두 개가 원자폭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 분열탄의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만들려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언뜻 들었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을 하려면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미국이 이걸 우리한테 완전하게 허용을 안 해줘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재처리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니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테니까 농축하고 재처리 할게 권한 줘. 이거는 미국만 허락하면 돼요. 평화적 목적이니까.
이건 받아내야지. 그러면 농축과 제철이 권한만 받아내면 우리가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달 안 걸려요. 왜냐하면 농축과 제철이 공장, 관련 인프라, 관련 인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요거가 되면 잠재적 핵 역량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일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로 급하게 뚝딱하면 몇 달이면 핵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몇 달 갖고는 턱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제 농축 그리고 제철의 권한만 있으면 잠재적인 핵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까지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논다라는 걸로. 원심분리 예. 세탁기 할 때 1분에 100번 돌릴 거 1000번 돌리면 고농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만히 앉는데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점점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준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을 어느 정도는 좀 옥죄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농축과 거예요. 제철을 하면 이런 거죠. 자동차 정비소에 자동차 한 대 만들 부품들이 널려져 있는 거죠. 그 유사시 조립하면 되잖아요. 그런 근데 농축과 느낌으로. 제철이가 권한이 없으면 자동차 정비소에 부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몇 달 만에 핵무기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뭐 우리 기술 가지고 공장 만드는데도 몇 달 걸려요.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첫 번째가 자체 핵무장. 안 되면 전술 핵탄두를 들여오는 것. 그러나 그 그것도 안 되면 두 개는 이제 레버리지가 될 거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핵물질. 이 농축 세 우라늄을 번째가 제일 좋아요.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거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핵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지금 미국 러시아가 대략 한 5천 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좀 더 많아요. 그럼 중국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맞먹으니까 500개밖에 안 돼요.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이걸 1000개로 늘리는데도 앞으로 꽤 오랜 기간을 잡아놨어요. 핵탄두를 유지, 보수, 관리하려면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그 핵무기라는 게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 건데 그거를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까지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면전을 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위력은 크지만 네. 미국 내에 타격 목표가 하나겠어요? 수백 개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다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미친 짓은 맞는데 거의 그걸 다 이제 쓸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가 10개 갖고 있어서 너네를 공격할 수 있는 거랑 100개를 다 쏟아부었을 때 미국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거랑 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적어도 100개 단위 이상은 있어야 전략적 억지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만 쏘면 무서운 게 아니라 끝났네. 일단 이렇게. 쓰는 순간 저쪽에서는 모든 공격력이 다 오거든요. 그죠, 공멸이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냐가 어차피 양쪽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념은 이렇습니다. 삼축 체계라고 그러는데 네. 지상에 사일로에 ICBM이 들어있어요. 지하 기지에. 네. 어딘지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상에 있는 사일로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거기부터. 왜냐 아니까. 음. 여기서 사일로에서 미사일이 올라가면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까지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면 몇 분 내에 러시아가 알거든요. 예. 그 러시아도 지상에 있는 미사일은 모두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죽자.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이게 1차 공격이에요. 예. 그럼 1차 공격이 끝나면 양쪽 지상에 있는 건 다 죽거든요. 그럼 2차 보복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SLBM,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럼 물속에 있잖아요. 바다에서 살아남아 있는. 물속에 돌아다니니까 어딘지 모르거든요.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2차 보복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ALCM. 비행기는 떠 있잖아요. 네네네. 비행기 발사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2차 냉전 때는 항상 비행기에 핵폭탄을 싣고 폭격기가 떠 있었어요. 얘는 이동하니까 못 잡잖아요. 네. 장거리 미사일을 폭격기에서 태평양에서 모스크바로 북극에서 워싱턴으로 쏘는 거죠. 이게 삼축 체계예요. 근데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련의 미친놈들이 거기에 서로 죽겠다고 핵무기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ALCM과 ICBM은 없어요. SLBM만 있어요. 잠수함만 운영해요. 어디서든 이제 보이지 않게. 예. 그다음에 북한은 ICBM 기진이 있는데 전략 폭격기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넘사벽이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꿍얼꿍얼하면서 지들끼리 뭐 이렇게 그렇게 대응하는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인류가 일단 여기까지 왔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예. 아까 이제 우리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자체 핵무장, 전술 핵탄두 유치,
핵물질을 이제 가공할 수 있는 능력. 그 중에 두 번째, 전술 핵탄두를 유치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핵 공유 NPG가 아니라 NCG. NCG 예. 핵 협의 그룹인데, 그래서 협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전술 핵탄두를 놓는 것도 미국이 그 협상을 이제 안 받을 거다. 그것도 예. 안 갖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럼요. 보셨어요. 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그 SLBM이라도 예. 핵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라도 한반도 근처에다가 파킹해놔라. 동해 어디에다 좀 놔둬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가능한 거예요? 사실 있다고 봐야 돼요. 위기 시에는 항상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김정은 이상한 소리 하면 그리고 동해에 올 필요가 없는 게 예. SLBM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효과예요. 사실은. 심리적인 효과. 예. 근데 아무래도 비행장에 전술핵 탄두가 와 있으면 억지력이 더 커지겠죠. 동해를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잠수함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잡거든요. 네. 근데 동해는 수심이 아주 깊어요. 두 번째,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섞이면 거대한 수계 물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소음이 많거든요. 소음. 그럼 잠수함 프로펠러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찾기 힘들고. 전 세계 모든 잠수함이 동해에 와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잠수함의 천국이에요, 동해는. 그러니까 미국 SLBM 잠수함 SSBN이 동해 핵추진 잠수함이 왜 좋으냐면 원래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엔진을 돌릴 수가 없죠. 왜냐? 엔진이 돌아가려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잠수함에 있는 공기를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래식 원래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때 평상시에는 물속에서 별처럼 다녀요. 예. 그러다 축전지를 넣어서 축전한 다음에 필요할 다시. 때 자망을 하거든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노클링 이제 올라오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빨대만 올려서 공기 빨아들여서 축전한 다음에 가니거든요. 근데 이게 저속으로 운항하면 모르겠지만 고속 기동을 하면 그 축전지 한두 시간이면 다 써요. 떠올라야 돼요. 그때 죽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AIP,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엔진까지 뭐 스털링이다, 뭐 무슨, 그 여러 가지 뭐 분해, 이온 분해 이런 것까지 쓰는데 그래도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에서 자망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봉 하나 집어넣으면 10년 쓰거든요, 이상. 그러니까 10년 동안 물에서 안 나와도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어도 여기서 이틀만 있으면 미칠거려? 이틀 있어 볼래요? 잠수함 안에서는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최대의 기간. 안 그러면 미쳐요 안에서. 폐쇄 공포증으로. 아무리 최신식 시설 해놔도.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이 일단 2달은 최소한 석 달은 안 나올 수 있고 이론적으로 먹을 것만 있으면 6개월도 1년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항구를 떠나죠.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귀향할 때까지 안 나와요. 왜냐? 그럼 어딘지 모르거든요. 북극해에 있는지 정말 워싱턴 앞바다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해에 만약 한반도 위기 시에 이 근처에 안 오겠어요? 이 시연 효과를 해도. 그리고 가끔 떠올라요. 일부러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항에 뭐 입항했네. 그게 시연 효과거든요. 과시 효과거든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아무래도 억지 효과, 핵무기는 무기가 실제 능력도 있지만 과시 시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마어마한 대포 실은 함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함포역이. 네. 꼬아서 딱 떠 있으면 무섭거든요. 만일에 전술핵 탄두가 한국의 오산, 군산, 대구 이런 비행장에 와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 한번 잠깐 오는 거랑 그리고 어쩌다 한번 떠올라서 과시하는 거랑 상시적으로 와 있는 거랑 또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당근으로 제시한 게 그거예요.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왔으면 가면 항공모함이 온다. 또 항공모함 가면 B-52가 온다. 이렇게 해서 교대로. 끊임없이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해줄 게 이게 당근이에요. 거의 지금. 뭐 공장 3교대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나 그래도 우리로서는 부족하죠. 야. 그러니까 머리 아픈 선택지가 많아요. 선택지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주장은 한국 원전의 경제성 향상,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농축과 제철의 권한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발 뻗고는 잘 수 있다. 급하면 딱 한반도 긴장 고조가 되는 조짐이 있으면 6.25 때처럼 새벽에 침공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쟤들 봐라 하면 정말로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면 농축과 제철이 시설이 있으면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급하면은 뭐 미국의 전술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권한을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주려면 더 친하게 지내야 일본도 되잖아요. 줬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은 정말로 일본말로 혼내 정신까지 팔아가면서 미국의 선심을 산 것도 있지만 플라자 합의라는 설이 있어요. 그거 내주는 대신에 이제 딜을 한 건 아닌데 그때 일본이 80년대 미국 GDP의 50% 넘거든요. 그렇죠.
인구는 3분의 1인데 미국의 절반이니까 더 잘 살았던 거예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그 시절.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영화 보면 요즘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뭐 사장이 인도 사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땐 다 일본 사람 나와요. 소니, 워크맨 이런 게 도요타. 그때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강요해서 엔고로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일본은 미국 GDP의 절반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세계 GDP 3위, 4위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일본이 농축 제철이 권한을 가져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우리 명분이 있잖아요. 체내가 가졌잖아. 거기다 우리 국민이 70-80%가 원하는데 나 어쩔 수가 없어. 또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나도 뭐 당신이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나도 국민들 지지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시도를 했다가 그때는 이제 몰래 한 거죠. 몰래.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농축을 좀 해보려고. 정말로 조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우연히 했다, 뭐 고의가 아니었다. 근데 어쨌든 들켰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IAEA한테 우리가 찍혔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이 있잖아요. 이유소 박사. 뭐 가슴 아픈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의 공업 생산력, 무기 개발 능력, 종합적인 이런 걸 봤을 때 농축과 제철이 인프라만 갖추면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난해 미국이 핵탄두 유지 관리에 쓴 돈이 400억 달러가 넘어요. 이 안에 커피가 있다고 그래서 이 커피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커피 머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컵 있어야 되죠. 데워야 되고. 뜨거운 물 있어야 되죠.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 비용 뭐 10배 올려라 막 하는데 더 주면 돼요. 그 핵 관리하는데 힘드시죠? 우리가 좀 관리해 드릴게요. 아니 협상할 수 있어요. 알았어. 더 줄게. 대신 농축과 제철이 우리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미국 우리 보고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위험한 국가가. 거기다 세계 원전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는데 농축과 제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내야 된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받아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핵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머리띠 둘러매고 그러니까 사실은 동맹 관계가 제일 껄끄러운 거예요. 일본도 주저앉힌 게 미국이잖아요. 플라자 합의로. 트럼프의 교훈은 뭐냐? 동맹이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동맹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오랫동안. 동맹. 아니 이제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동맹은 돈. 계약이야. 너무 리얼하신데.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서러워할 것도 없는 게 이 냉혹한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국익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럼 아니 미국이 넘치고 뭐 자유로운 나라에서 모든 데 오지랖 넓게 다 도와줘야 돼요? 자기네 국민들 보호하고 열심히 사는 게 국가의 목표인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 쓰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왜 남의 전쟁에 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왜 내고 그다음 한반도에 왜 28,000명을 주둔시켜야 되고 트럼프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미국은 왜 했느냐?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자본주의의 보스였고 소련은 사회주의 보스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키는 게 미국의 국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조둔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이 관철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돈도 아까운 거죠. 이제 다 이뤄놨으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생각을 전혀 부정하지만은 못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과거 한국전쟁 끝날 때는 아프리카 가나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정말로 비참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아니잖아요. 세계 10위 경제력, 국방력 5위, 한류 세계 최고. 이 변화된 현실에 감안해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을 배가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행히 재래식 전력은 세계 5위니 퀄리티도 좋아요. 적어도 농축과 제철의 기능은 가지면 북핵에 대한 억제력은 생긴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괜히 핵무장 한다고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아니다. 무장해도 돈이 많이 든다. 파키스탄 볼까요? 핵 갖고 있거든요. 네. 파키스탄 가난하잖아요. 몇 년 전에 난 홍수 있죠. 아직도 지금 복구를 못했어요. 홍수 하나에 나라가 절단났어요. 국방비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핵탄두 유지 관리에 쓰고 있어요. 다른 국방비를 다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 이제 핵 보유 모델만 놓고 보면 김정은이 약간 바라는 게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핵 유지하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파키스탄은 전략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전략핵 구분은 좀 모호하지만 사거리는 길지 않고 파괴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분열탄, 수소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은 그것도 정식 용어는 아닌데 융합탄, 열핵 무기는 단위가 메가톤이에요. 100만 톤. 네. TNT. 근데 히로시마는 15킬로톤. 근데 지금 1메가톤이면 벌써 50배 아니에요.
크기는 훨씬 작은데 한 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50배가 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류가 못됐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전기에 소련에서 짜르 봄바라는 열 핵무기를 터뜨려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핵실험. 터뜨렸어요. 예, 핵실험. 핵실험. 북극인가 어디 근데 그쪽에서. 규모가 57메가톤. TNT를 5,700만 톤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당 1인당 1톤씩 터뜨린 거예요. 어디에서? 북극에서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50메가톤이 좀 넘었는데 어찌됐건 그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에 만일에 서울에 떨어뜨렸다고 가정하면 서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쵸. 과장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디까지 사망하느냐? 동두천 여기까지 다 사망해요. 천안에서도 뜨거움을 느낄 정도예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수소폭탄 열핵무기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 열핵무기보다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전술핵탄두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 있다 그럴 때 뭐 90개다 100개다 막 이러죠. 그 숫자는 하나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게 다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계산했을 때거든요. 열핵무기는 하나만 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50개인데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탄두가 몇 개라는 얘기는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분열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 얘기입니다. 아우, 이게 참 들으면서도 무섭고 답답하고 약간 좀 주제를 조금 전환을 좀 해볼까요? 좋은 걸로 해주세요. 좋은 거? 좋은 거라면은 우리 조한범 위원님이 푸틴하고 대학교 동문이시라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 요즘에 그 얘기했다간 돌 맞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유학 갈 때는 레닌그라드였어요. 네네. 레닌의 땅이란 뜻입니다.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 아하.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네. 성 피터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련 때 레닌그라드 대학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레닌그라드 이름을 버리고 세인트 피터 이름을 회복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 된 거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레닌그라드 대학을 졸업했죠. 네네. 법대. 그리고 저는 레닌그라드 대학을 입학했지만 졸업할 때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졸업을 했죠. 아하. 학교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학교 동문은 맞죠. 저는 그 푸틴 대통령처럼 그렇게 험한 사람 아닙니다. 그 일단 뭐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잖아요. 뭐 푸틴도 뭐 트럼프랑 뭐 친하다고는 하니까 뭐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밑에서 지금도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푸틴이랑 보면 야욕이 크잖아요. 두 사람 다. 네네. 정치적 야욕이. 푸틴은 지금 휴전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3년 돼가는데 목표는 달성했거든요. 크림반도와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을 잇는 해랑을 연결했거든요. 네. 이 면적이 남한 면적이에요. 땅 많이 먹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휴전하면 푸틴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전쟁 3년 2월 24일이면 3년째거든요. 네. 러시아 병력 손실이 70에서 80만으로 추산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시 경제로 허리가 휘어요. 그러니까 푸틴도 러시아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장은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은 못 하거든요. 네. 나토가 용납을 안 하니까. 네. 근데 휴전이 싫은 건 젤렌스키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하면 그렇죠. 다음 집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해 8월 지금 남쪽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전쟁 전체 면적의 99%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러시아가 침공한 거죠. 네. 근데 지난해 8월 6일 날 젤렌스키가 갑자기 쿠르스크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 러시아 영토예요. 거길 침범을 합니다. 네. 거꾸로 남쪽 지키기도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러시아 땅을 침공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거든요. 화들짝 놀라고. 왜냐하면 푸틴은 지금 본토를 뺏긴 게 되잖아요. 네네네. 남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러시아 본토를 뺏겼으니까 자기 권위에 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쿠르스크를 장악하고 있으면 푸틴의 휴전을 막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푸틴은 러시아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쿠르스크는 상징성이 크니까 나중에 휴전하더라도 남쪽에 있는 많은 땅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쿠르스크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거의 서울시 한 배 반, 두 배 면적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푸틴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격을 해서 절반 정도는 회복했어요. 지금 서울보다 조금 적은 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전선 여기 교착돼 있어요. 네. 인민군은 여기가 있어요. 지금 남쪽 99%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트럼프의 보관은 뭐냐면 누가 이기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는 관심 없다. 그냥 빨리 무조건 전쟁 끝내는 게 목표예요. 트럼프는. 네. 어차피 장기적인 소모전이고 양측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성격을 봤을 땐 트럼프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푸틴한테는 점령기 인정해준다. 이게 당근이죠. 네. 젤렌스키한테는 협박 반, 이제 당근 반이죠. 무기 더 이상 안 준다. 끝내라. 그럼 전쟁 못해요.
그 다음에 대신 휴전하면 종전은 안 되고 합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경계선에 나토군을 배치하겠다.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푸틴이 더 이상 공격 안 한다고 약속 받아내마. 그 다음에 휴전하면 니네 재무장 불안하니까 지원해주마. 그 다음 러시아 석유에 거기서 돈을 좀 가져다가 세금이죠. 니네 전후복구에 지원해줄게. 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억울하고 이거 없어요. 냉혹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이제 나토는 분열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전쟁 아닌데 더 계속 돈 쓰기 싫어 하는 사람 끝내고 싶어하고 폴란드 이런 데는 붙어 있으니까 무섭죠.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푸틴이 이기는 거고 그럼 왜 버릇 나빠져? 또 할 거야.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휴전하자. 어쩔 수 없다. 그 정도. 원래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향이 강했고 예. 원래 러시아 거였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어차피 러시아의 영향이 강했으니 이제 지쳤으니 휴전하자. 이게 절반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절박한 건 젤렌스키죠. 젤렌스키는 여기서 전쟁 끝나면 땅을 뺏겼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나 용감하게 싸웠고 젤렌스키가 잘했어라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매일 텔레비 나오죠. 그 SNS도. 대변인이 해도 돼요. 프로 2명 잡았는데 뭐라고 그랬다. 그 대변인이야지 왜 자기가 계속 나옵니까? 배우 출신이거든. 쇼맨십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계속 자기의 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땅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최대한 잘한 상태 대전하고 싶고 푸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휴전해도 되고 다만 문제는 쿠르스크. 작은 면적이지만 상징적인 러시아 영토를 뺏긴 거 이게 이제 가슴에 한이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쪽 99% 지역에서는 전투가 소강 상태예요. 그렇게 격전이 아니에요. 근데 쿠르스크는 1%도 안 되는 면적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군도 거기 총알 바지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크라이나는 차지를 해서 다른 땅이랑 바꾸려고 하는 거고. 하거나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휴전을 막을 수 있죠. 최대한. 다른 푸틴은 이걸 영토를 회복하려고 할 그러니까. 때까지.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트럼프가 집권하고 출범하면 양쪽 다 휴전의 압박을 받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휴전 모드로 가게 될 거다.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불똥이 떨어뜨린 거죠. 휴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점령하는 데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우리도 6.25 때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땅 네. 뺐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북한군이 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휴전 협상이 또 언제 들어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이제 북한 쪽 전문가시니까 북한 내에서도 러시아에 파병된 걸 북한의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공개 안 했어요. 북한 내에는 공개를 아예 안 네, 한. 할 수가 없죠. 자, 푸틴하고 김정은이 지난해 6월 달에 준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하는 조약. 네. 일반 국가 간의 관계예요. 명칭은 동맹 조약이 아니에요. 근데 사조에 동맹 조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군사적 개입을 하는. 네네네. 그런데 푸틴하고 김정은은 서로 껴안고 뭐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는 그저 먼 나라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구분도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옛날 똑같이 소련이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 캐나다하고 미국이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응원할 거예요? 응원 안 하죠. 둘 다 똑같은 오방인데. 근데 우리 보고 갑자기 한국은 보고 미국 가서 캐나다랑 싸워. 아니면 캐나다 가서 미국이랑 싸워. 그럼 전투 의지가 나올까요? 가시겠어요 그러면? 파병의 명분이 없어요. 첫 번째. 네네. 왜 가요? 이 전쟁은 북한이 김정은과 푸틴 간의 거래 관계인 거지 북한 주민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그런 국민 감정의 싸움이 전혀 아니에요. 베트남전 때는 자유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전투였잖아요. 네. 공감대가 있죠. 지켜야 된다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북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요. 아, 그래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예. 원래 로켓 엔진 선진국이에요. RD-250이라고. 이게 엔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게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종자가 됐다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캐나다가 둘이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를 미국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똑같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 왜 가요? 뭘 위해서? 속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힌 포로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가는지 아느냐 몰랐다. 훈련인 줄 알았다. 훈련인 줄 알았다. 근데 훈련인데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들었다. 근데 훈련 실전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저렇게?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이게 뭐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졌겠죠. 어딘지도 모르고 훈련이라고 왜 했는데 싸우는지도 모르고.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쏴 죽이고 막 학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포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리버리하잖아요. 아무리 포로내지만 무슨 뭐 특수부대 이런 눈빛이 전혀 아니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명분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 뭐라도 뭐 얻어내려고 할 거냐. 그래서 뭐 러시아의 로켓 기술이네 뭐 인공위성 기술이네 뭘 받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가 ICBM 목매는 기술을 김정은한테 주면 그 ICBM이 어디로 날아가요? 뭐 미국을 타겟하겠죠.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감히 김정은한테 날 때릴 걸 줘? 가만히 안 있죠. 아주 푸틴을 아주 정말로 박살낼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다든지. 자, 정찰위성, ICBM, 핵추진 이런 걸 다 주면 이 모든 건 다 미국을 겨냥하는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근데 푸틴이 그걸 어떻게 줘요? 겁나게. 자, 우리가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네. 지난해 김정은이 벌써 지지난해 말 2023년 말에 올해 정찰위성 지난해죠. 24년에 정찰위성을 3기를 쏘아 올린다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이건 다 공개된 거예요. 공식 연설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의 말은 신의 말이에요. 안 지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난해 5월에 한 번 쏘고 실패했거든요. 지난해 한 번도 못 쐈어요. 예. 그 러시아가 도와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정찰위성 선진국이잖아요. 네네. 그 왜 못 쐈을까요? 러시아가 기술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게 김정은도 뭔가를 협상을 받아놓고 뭐 만몇천 명 파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파병을. 자, 파병을 하면 예. 일단 러시아는 줄 게 많아요. 석유가 넘쳐나잖아요. 그다음에 식량, 밀가루도 넘쳐나요. 그다음에 비료도 북한이 절실한 비료도 있어요. 네. 이 3개만 줘도 숨통은 트이죠. 그다음에 파병하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파병 월급.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은 안 줘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미국 29거든요. 북한은 공군력이 거의 없어요. 이 미국 29도 한 3, 40년 된 건데 그나마 주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날아다녀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 29가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미국 29는 2선급 전투기거든요. 이것만 줘도 북한 공군력이 현대화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은 방공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에 김정은 집무실이 뚫렸다라는 그런 창피한 사실까지 공개했잖아요.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S-300이라고 하는 방공 시스템을 줬다라고 지금 보도했거든요. 네.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군사 장비나 기술이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해줄 수 있는 걸 무한정 줄 수 있는 거죠. 기술은. 또 아이러니가 원래 북한의 1달러당 환율이 8,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이 넘었어요. 3만 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우리 치면 1달러에 5,000원, 6,000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달러를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러시아하고 북한은 루브라 결제에 합의했거든요.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하는.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가 가도 루브라를 받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도 달러가 없는데 달러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석유, 그다음에 뭐 식용유 뭐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김정은의 계산으로는 ICBM이나 인공위성 기술 그런 최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식량, 비료, 석유, 뭐 방공 시스템 정도 미국이 옛날 거라도 받아오려고 그 만 몇천 명의 생명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보세요.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가. 네네. 핵 동맹이 되는 거예요. 핵국가끼리. 러시아로부터 지금 많은 석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군사 협력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군대를 파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받을 게 많은 거죠. 그러나 지금 폭풍군단이 파병된 지 우리 국정원 판단은 10월 상순 정도, 상순에서 중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네. 국정원이 13일 날 국회 보고에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무려 3,000명 소모거든요. 300명 전사, 11,000명이면은 4분의 1이 넘잖아요, 지금. 네, 네. 한 달 만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한 달 만에 3분의 1이 4분의 1 각. 4분의 1 가까이. 그럼 2달이면은 절반이란 얘기고. 이 정도만 병력 손실이 있어도 사단은 괴멸된 거예요. 사단 작전은 못 해요, 이제.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최강의 폭풍군단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 전투력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드론에 대항하는 어떤 역량이나 현대전에 정말 취약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드론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영상은 100% 드론인 거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드론 아니면 못 찍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드론이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드론 전쟁도 한 특징이지만 러우 전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병력, 장갑차, 포탄. 탱크, 포탄 이걸 누가 많이 쓰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폭풍군단 이 주력으로 보여져요. 뭐 정찰 총국도 지금 일부 확인이 됐지만 근데 이 부대는 러우 전쟁에 맞질 않아요. 러우 전쟁은 야포, 장갑차, 탱크 지원을 받는 기동성 있는 중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폭풍군단은 개인 휴대 화기밖에 없어요. 중장비가 없다고요. 예. 거기다가 산악전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군단은 전쟁이 일어나면 산악행군을 통해서 남한 후방에 내려서 후방을 교란하거나 후방 시설을 파괴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화 보병이 아니니까 걸어 산악행군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원은 대규모 평원이에요. 네. 거기 어떻게 걸어 다녀요? 탱크와 장갑차가 동시에 이동을 하면서 보병이 산계에서 이 적 보병을 제압하고 탱크가 타격 이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폭풍군단은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잖아요. 심지어 야포 지원도 없잖아요. 폭풍군단 자체 화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60mm 박격포거든요. 이건 분해하고 다니니까 이게 사거리 2km밖에 안 돼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쓰는 152mm, 152mm, 155mm 야포는 사거리가 30km거든요. 거기서 때려대는데요. 지금 무한정. 그거 소모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파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입이 된다 이런 거를 북한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무모한 투입인 거죠. 무모한. 현대전 교리에 김정은을 북한 기록 영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략가, 군사 전략가로 표현하는데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살다 남의 나라에 파병된 북한군을 걱정하고 있을 줄이야. 뭐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그들도 이제 젊은 생명이니까. 걱정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북한군이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헌법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슴 아프죠. 저는 북한군 죽어가는 거 포로 보면은 마음이 찢어져요.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제 북한에 태어났던 그런. 그럼요. 그거 왜 죽어야 돼요? 의미 없는 개죽음 아닙니까? 근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얘기가 나와요? 추가 파병을 안 하면 이미 사단 전투력의 4분의 1이 사라졌잖아요. 이쪽 전선은 못 막는 거예요. 그럼 더 옅어지는 거죠. 여단 편제를 바꿔야 돼요, 이제 이미. 그러면 추가 파병을 안 하면 전투력이 약화되죠. 축소 편제해야 되는 거죠. 네네. 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어떻게 돼요? 전투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창피하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정예 병력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었으니까. 네네. 무제한적인 소모전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안 보낸다 그러면 김정은의 자존심이 이제 큰 상처가 발생하는 거죠. 봤더니 북한군 형편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휴전이 금방 된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러우 전쟁의 수렁에 북한군이 끝없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냥 수렁에 빠진 거네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최악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공개도 못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잡은 포로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럼 그 군인들한테 야 너는 러시아 신분증 갖고 널 속여? 그리고 전쟁하라면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북한 내부에서도 알려질 거 아니에요. 자기 거기도 이제 군에 가도 뭐 편지나 이렇게 뭐 집하고 왕래하고 할 텐데 연락을 할 텐데. 지금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귀국을 하거든요. 예. 중국에. 예. 그 사람들 다 신문 본 사람들 아니에요. 텔레비 본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지금. 트럼프 얘기 안 해요? 지금 뭐 너네 뭐 누구 사촌 동생 군대 갔다 더니 걔 지금 러시아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폭풍군단 얘기 다 나왔으니까 너 폭풍군단 아니었어? 요새 연락돼? 안 돼. 면회돼? 안 돼. 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제 아직 전사자 통지는 안 간 것 같거든요.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근데 또 근데 거기다가 추가 파병까지 하면 여기저기서 그다음에 그 부상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전쟁에서 부상병들은 그냥 이런 데 다친 게 아니에요. 팔다리 다 없어지는 그런 부상병들이 많아요. 그럼 고향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거기서 나 부상당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긴 왜 갔어? 무슨 의미, 뭐 때문에 갔어? 뭐 받았어? 이런 게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누구 아들 죽었대? 그럼 나중에 또 엄청난 또 선전을 하겠죠. 뭐 식량과 뭐 에너지와 뭐 군수 물자를 뭐 벌어왔다. 북한은 명분 사회거든요. 명분, 이데올로기니까 헌신, 명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좀 받으러 갔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뭐 누구가 뭐 팔다리가 잘렸지만 미국이 몇 대를 뭐 얻어왔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는. 근데 이건 의미가 뭐 미제국주의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명분이 없다. 그럼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병의 명분 자체가 없었다. 거기다 공개할 시기를 이제 놓쳤어요. 계속 더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이제
잡아먹는 상황이 되겠죠. 명분도 애초에 없었고 그걸 공개할 시기도 놓쳤고 이제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그다음에 해야 하는. 끝없는 파병에 또 압박에 또 시달리게 될 거고 여기서 끝나면 그렇죠. 북한이 얼마나 창피해요 러시아한테. 그냥 병력 소모 총알바지 좀 보낸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1,000명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했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식량, 에너지, 비료, 방공 시스템, 미국이 정도는 얻더라도 그 대가가 훨씬 더 큰 거네요. 근데 김정은이 원했던 건 플러스 알파겠죠. 러시아도 딜레마가 눈에 띄는 건 못 주잖아요. 우리 안보를 위협할 만한 걸 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카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딜레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찌됐든 간에 북한을 또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할 거고요. 휴전을 하게 되면 종전이 아니니까 러우 간의 군사적 긴장은 꽤 오래 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무기 공급처로서는. 그럼 또 북한은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대한민국도 신경 써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돈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러시아에 물린 거죠. 근데 근데 이제 갈 길이 멉니다. 혹시 다음번 저희 와이스트리 출연하시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까지 휴전이 될 수 있을까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예, 1월 20일. 본격적으로 휴전 논의가 될 거예요. 음. 그러나 이제 휴전 논의는 본격화되는데 한국 전쟁 6.25도 휴전 협상이 2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마 러우 전쟁은 그렇게까지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전투가 제일 바람직한 건 트럼프 집권과 함께 전투가 소강 상태로 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전쟁 재판은 아닐 거다. 양쪽 다 지쳤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쪽을 압박할 수 있는. 만일에 푸틴이 말을 안 들으면 우크라이나를 더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는 카드도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마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트럼프가 있다. 아마 상반기경 휴전 가능성은 우리가 점쳐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집권과 함께 바로 이건 안 된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휴전 협상은 시작될 수 있고. 바로 될 수 있었죠. 이제 테이블에 바로 만날 수도 있죠. 아이고 그러게요. 벌써 이게 2022년 2월 말에 시작된 거잖아요. 러시아 2022년 2월 24일 날 그렇죠. 침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25년 3년 돼가지고. 거의 만 3년이 돼갑니다. 양쪽에 합쳐서 100만 명, 최소 100만 명 이상의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될 겁니다. 민간인 빼고. 네, 앞에서도 우리 핵무기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이 인류가 그렇게 참 잔인하다. 그런 걸 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모셨는데 또 모셔야겠네요. 우리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